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대선 전국에 최대 변수가 생긴 거 아닐까요? 대법원이 2심 무죄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선 투표일 전까지 판결이 확정될지가 관심인데요.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김태원 기자입니다. 이 후보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양형 심리만 이뤄지면 되는 만큼 파기환송심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상소 과정에선 상소장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절차만으로도 한 달 가까이 소요되지만 파기환송심은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에서 기록을 넘겨받은 뒤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을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만큼 재판부가 신속하게 처리할 의지만 갖고 있다면 당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이 법원의 출석 요구서를 제때 수령하지 않는 등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고 양형 증인 신문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대선 전 선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빠르게 선고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 측이 재상고를 제기한다면 다시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재판 진행 절차를 고려하면 한 달 남짓한 대선 투표일까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모두 거쳐서 판결이 확정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고심 선고를 내리면서 선거사건 적시 처리 의지를 내보였던 만큼 일각에서는 향후 절차가 예상을 벗어난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번 판결로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대한 논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놓고 복잡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게 됐습니다.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원수로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쟁점은 소추라는 용어의 범위입니다. 단순히 검사의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 절차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를 놓고 법조계 의견이 나뉜 겁니다.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모든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검찰의 추가 기소만 불가능할 뿐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헌법에서는 법적으로는 당연히 소추 기소만 못하는 거지 재판은 심리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되거든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재판을 아마 연기를 하지 않겠나 싶긴 해요.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번 상고심 판결에서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선 후에도 재판이 진행돼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대선은 물론 나머지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YTN 권주수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법사위는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애초 예정됐던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취소됐다고 알렸습니다. 예정에 없던 이번 전체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이후 민주당 주도로 결정됐는데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법사위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인 어젯밤이죠.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추진하자 최 부총리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국정은 오늘 새벽 0시부터 사회 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그러니까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국회입니다. 추경 통과를 위해 본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자신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자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뜹니다.
장관님 사의 표명하신다는 기사 나왔는데 사실 의사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최 부총리는 탄핵안이 상정되기 4분 전인 밤 10시 28분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한덕수 대행이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이 잇따라 탄핵되자 88일간 대통령 권한대행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1인 사역을 맡아 국정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총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탄핵 추진에 따른 사태로 1년 4개월의 경제사령탑 역할을 마감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에 이어 최 부총리의 사태로 국무위원 서열 4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이 부총리는 대선 때까지 5주 정도 국정 운영을 총괄합니다. 초유의 대행의 대행체제인 겁니다. 김범석 1차관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을 수행합니다. 내수 침체 속에 무엇보다 통상 대응이 시급한 시점에 경제 리더십 공백이 부를 수 있는 파장이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달 대미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조만간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됐죠. 오늘 금융시장 충격은 없을지도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밤사이 국회에서 일어난 일부터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사퇴하고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더 커진 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당장의 금융시장에 변동은 없겠습니까? 아니요, 변동성이 좀 상당히 높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은 우리 경제 사령탑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재부 1차관이 뭐 대응을 하긴 하지만 또 이제 네. 이주호 부총리가 또 그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긴 하지만 지금 투경도 간신히 통과됐고 또 이제 대미 통상 협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는 한국 시장에 대한 배신도는 많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장은 열려가야 되겠지만 주식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환율은 좀 올라가는 그런 양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주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혼돈과 국정 공백 없이 운영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려는 나오고 있고 또 대응책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 실적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는데 한국의 대미 수출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7% 가까이 줄었는데 특히 효자 품목이었던 자동차가 16%나 감소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발 관세 충격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어제 이제 발표된 우리나라 4월 전체 수출은 전년 동을 대비 플러스 3.7%긴 한데요. 네. 대미 수출이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대미 수출 쪽에 감소한 품목을 보면 자동차하고 기계,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미국 쪽으로 가는 수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관세 인상이 발효가 된 게 4월 초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좀 미리 수출을 해놨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관세 인상 요건이 이제 더 본격적으로 좀 나올 거라 생각되고,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중국으로 가는 게 한 20%, 미국으로 가는 게 20%면은 가장 큰 시장 중에 미국 시장으로 가는 수출이 앞으로는 좀 상당히 부진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결국은 전체 수출 경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관세 충격은 이제 본격화가 시작이 된 거고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대미 수출 감소세가 앞으로 더 심해질까요, 그러면?
일단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에 대한 품목 관세는 여하의 사정이 없는 한 트럼프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게 네. 지금 바이오라든가 반도체에 대한 관세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어서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으로 가는 수출은 앞으로 좋은 상황을 유지하기보다는 점점 좀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대미 흑자 규모가 축소되는 게 오히려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에 이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거는 최근의 통계가 아니고 작년 연간 통계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월별로 보면 우리나라만 지금 사실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감소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협상 카드에 이게 뭐 4월 통계가 대미 흑자 규모가 좀 많이 줄었고 수출이 감소했다는 걸 가지고 충분한 어필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7월 8일 전까지 상호 관세가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협상이 계속될 텐데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이 실무급 협의에는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원래 또 미국 측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 전에 이 실질적인 성과가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무급 협의가 들어가더라도 우리 이제 경제 사령탑이 있어야 되고 네.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일부 좀 뭐 세세한 사안은 실무급에서 우리가 협상에 어떤 합의를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뭔가 좀 그 위쪽에서의 어떤 제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의 정치 상황 때문에 뭐 한미 간의 협상 속도는 미국이 의도한 대로 이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뭐 대통령 선거 이전에 뭔가 뚜렷한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심지어 대행의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관심이 컸던 트럼프 주니어 방한 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한화, 네이버, 롯데, CJ 등 여러 기업들을 만났습니다. 워낙 실세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과의 만남이 협상에 좀 영향이 있을지도 관심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와서 이제 만난 우리 기업들을 보면은 사실 미국에 대한 수출 기업, 주력 수출 기업들은 좀 빠져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내수라든가 아니면 미국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 위주고 뭐 미국의 수출에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는 뭐 바이오 기업이라든가 방산 기업 정도라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국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위주로 좀 만난 것 같고요. 또 이제 네이버라든가 이런 IT라든가 AI 관련된 그런 기업 총수들을 만난 걸 봐서는 아마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대한 투자 이런 내용이 주로 오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또 불확실성을 크게 띠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심도 그렇고 우리의 관심도 그렇고 이제 점점 금리 인하 시점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언제쯤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미국의 이제 FOMC 의원이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12명인데 물론 파월 의장이 한 사람이 금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파월 의장의 임기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내년 네. 봄까지.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의견을 수용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밤사이 보면은 미국 FOMC가 5월 7일 날 이제 열리고 저희 금통위가 5월 29일 날 열리는데 5월 7일은 거의 동결이 확실합니다. 네. 그럼 이제 6월 달에 FOMC가 한 번 더 열리는데 그것도 밤사이에 보면은 동결 가능성이 하루 전에 33%였는데 어제 4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대로 금리 인하를 연준이 빠르게 할 것 같지가 않고 그렇다면 우리 금통위도 5월 29일에 있는데 과연 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많이 좀 높게 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금리 인하에 빠르게 돌입할 수 있을까? 그건 개인적으로 약간은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미 금리 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측에서도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양적 완화 카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양적 완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로금리까지 내려갔을 때 이제 경기가 올라가지 않을 땐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쓰는데 미국하고 네. 일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좀 설레발치는 거 아닌가? 물론 뭐 이창용 총재가 들어와서 포워드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에 어떤 선진적인 기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뭐 이야기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지금 양적 완화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더 빠르게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총재 어떤 개인적인 의견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그런 선진 어떤 통화 정책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존재감을 피력한 그런 코멘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뉴욕 증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간밤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뭐 다른 3대 지수들도 올라갔지만은 나스닥이 1.5% 이상 올랐는데 네. 지금 들어온 이제 IT 기업이죠. MS하고 메타가 상당히 좀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번에 관세 정책에서 AI 쪽 기업들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이 영향이 좀 덜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이 좋으니까 어떤 기술주, IT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이 크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SK텔레콤 측에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철퇴를 내렸습니다. 여전한 유심 대란 속에 유심 교체를 기다리는 소비자를 노리는 피싱 문자까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박희정 통부가 유심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SK텔레콤이 이번 달 확보하기로 한 유심 물량은 600만 개, 알뜰폰까지 2,5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유심 교체에 써야 할 물량이 신규 가입자 개통을 위해 쓰인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 같은 행정 지도를 내렸습니다. SK텔레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오늘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타게 유심을 찾는 SKT 가입자를 노린 피싱 문자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약한 유심이 도착했다면서 URL을 눌러 본인을 확인하라는 메시지인데 모두 악성 피싱 문자입니다. SK텔레콤의 정식 메시지엔 유심보호 서비스가 가능한 공식 홈페이지만 안내되어 있고 본인 확인 요청은 없습니다. 해킹 기능이 내장돼 있어서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되고요.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할 겁니다. 그러면 고객의 개인정보가 다 탈취되게 되고요.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이탈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간 가입자가 꾸준히 통신사를 옮겨 이탈자 규모가 9만 명을 넘었고 다른 통신사의 신규 가입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늑장 대처에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는 가운데 정부는 SK 측에 소비자 단체 등이 요구하는 위약금 면제, 피해 보상 시 증명 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황금 연휴 출국자를 위해 공항 지원 인력도 대폭 늘릴 것도 권고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이 이용자들의 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다면서 처벌해달라는 고발이 접수됐습니다. 법무법인 대류는 어제 서울 남부경찰서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륜 측은 SK텔레콤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해킹 인지 시간을 허위로 신고하고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이용자 정보 관리의 의무를 등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수백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전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날 수 있는 건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최대 변수가 생긴 셈인데 일단은 예상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이 어려웠지 않나 생각이 예. 됩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세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가 이 어제 있었던 파기환송이라는 것이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항소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환송, 다시 이제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내서 이에 대해서 다시 봐라. 한번 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파기 자판 같은 경우에는 이 항소심의 재판 이 결과 무죄 자체를 파기하고 자판 직접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유무죄라든지 아니면 형량 이런 것도 선고할 수는 있지만, 이 파기 자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관행을 봤을 때는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파기 자판은 가능성이 낮다라고 봤습니다. 예. 다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검찰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이 검사가 상고를 한 것이었는데, 이 상고가 기각이 되는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고가 기각이 되면 결국에는 항소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때는 무죄가 확정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었던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기 자판은 이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결국에는 파기 자판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기 때문에 50대 50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던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이 부분 아무래도 예상이 어려웠고, 다만 이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만약에라도 파기 환송이 된다고 한다면 재상고, 이게 확정이 되는 것이 이 선거의 뭐 피선거권이라든지 예, 예.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 재상고 기간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기 환송을 하면 재상고의 기간이 대통령 선거보다 결국에는 앞설 수가 그렇겠죠. 없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상고 기각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 나오신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이 심리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라는 평가를 하셨었거든요. 빨랐기 때문에 무죄일 것이다, 빨랐기 때문에 유죄일 것이다 평가도 엇갈렸었는데, 이렇게 심리 속도가 빨랐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선 이 공직선거법이 633 원칙이 있습니다. 강행 예.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 270조를 보면 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6개월, 3개월, 3개월 안에 선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강제 규정인 예, 거죠?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1심 같은 경우가 2년 2개월이 소요가 됐었고, 이제 항소심 같은 경우가 4개월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법원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 강행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예.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히 진행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례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대법원의 사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전원 합의체 사건은 이 심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3월 28일에 접수가 됐었고, 그리고 5월 1일에 선고가 된 것인데, 지난달 22일 그리고 24일에 두 번의 심리기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 자체도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이 공직선거법 270조에 이 부분도 이제 가만히 됐었고, 그리고 이 선고 자체가 사건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 대법원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TV 생중계도 허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일각에서는 워낙 이게 이례적으로 심리 속도가 빠르고 판결까지도 금방 나왔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거 대충 본 거 아니냐, 심리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뭐 주장도 내놓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동감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선고가 어느 정도 시간이냐는 결국은 재판부가 어느 정도 판단을 했느냐를 볼 수 있는 근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쟁점 자체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실관계가 복잡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파악하는 데 이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선고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선고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쟁점이 명확하고, 그리고 이 3월 28일에 접수가 된 다음에 아무래도 기록 자체를 검토할 시간은 많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의 파악이 조금 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절차를 줄여서 빠르게 한 것뿐이지 그 절차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되는 점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어제의 대법원 판단과 또 앞서 있었던 2심이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놓고 판단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을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이라고 본 거죠, 대법원은? 예,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쟁점이 됐던 것이 이 당시에 20대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2021년 12월경에 이 4가지 방송에서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이렇게 네네. 이야기한 이 문장이 지금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네. 이에 대해서 일단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의 이 이야기가 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발언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이 보충적인 논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내용을 해석을 했을 때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만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예. 가능한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 판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부분 발언 자체가 독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독자적인 예.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사실관계는 골프를 친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허위 사실을 공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이 부분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그 부분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네.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본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픽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김문기 처장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또 백현동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심과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은 오히려 1심 판단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판단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그렇지 않은 이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달리 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결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 부분 유죄 선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1심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 이 세부적인 부분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이제 파기환송이 된 항소심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대법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결국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국민에게 받아들이는 어떤 인상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예, 맞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에서 이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1심과 2심에서 이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이게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표현을 해야지 민주주의의 토론이 가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근간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네. 기준이었고 이 기준, 이 제한이 될 수 있는 기준은 결국에는 이 공정 선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목적 자체가 결국에는 이 선거인들의 알 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이 결국 발언의 해석은 발언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선거인이 이것을 어떠한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이 발언의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장을 항소심에서는 문장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쪼개서 이에 대해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된 법리 오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조금 드는 의문점이요. 2020년에 이재명 후보가 사실 그때는 대법원에서 기사회생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이때는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때랑 지금이랑은 뭐가 달라진 겁니까? 예, 일단은 그때와 지금의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 당시에는 그 2020년의 사건은 토론회 당시에 발언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 허위사실 공표의 기준을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예. 부분을 완화할 것이냐가 쟁점이 됐던 부분이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골프 관련 발언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의 답변이었던 것이고 이 나머지 이 백현동 부지와 관련한 사건 같은 예. 경우에는 이 부분 국정감사 당시의 발언 관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토론회에서와는 조금 달리 사실관계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예, 봤기 예, 예. 때문에 그런 해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12명 중에 2명은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 2명의 재판관이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 의견의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발언의 의미 자체가 사진을 조작한 것이라고 해석될 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
표현이라든지 선거 운동의 자유 이런 부분에 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축소해서 이 부분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 결국에는 이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이 이 공직선거법상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런 이제 의견을 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이 발언 자체가 이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인식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공직선거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봤었는데 이 대법관 두 사람의 판단도 동일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 의견 표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어서 이것을 이 부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도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을 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두 분의 소수 의견이 있긴 했지만은 12명 가운데 10명이 유죄를 인정했다는 것은 압도적인 다수가 유죄를 선택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파기환송심 다시 2심으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무조건 유죄를 선고해야 되는 건가요? 무조건 유죄를 선고해야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파기환송심에서 이 결국에는 공판기일 자체의 진행이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법원의 법리가 명확하게 이제 제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공판을 진행하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다만 이 앞서의 선례를 봤을 때는 거의 통상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과 동일한 판단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동일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죄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유죄가 나온다고 봐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 절차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파기환송심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이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지금 사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건 기록이 일단은 항소심 재판부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부분을 받은 다음에 재판부 배당을 해야 됩니다. 이 법원 안에도 많은 재판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맡을지를 배당을 하게 되고 이 배당이 된 재판부가 그럼 이제 공판 절차를 진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하게 되고 이 피고인에 대해서 출석을 할 통지를 해야 됩니다. 공판기일에 출석을 하라는 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통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실제 공판기일이 진행된 다음에 선고까지 이뤄지는 이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절차 진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2심 재판부는 기존에 2심을 선고했던 재판부랑은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일단은 이 파기환송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재판부와는 다른 재판부가 맞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 이 형사사건 선거 관련해서 이 진행을 하는 사건 재판부가 2부, 6부, 7부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기존 사건은 6부에서 선고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6부보다는 2부 또는 7부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결론이 언제 나올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보통 이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물리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예, 이 파기환송심에서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결국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 진행에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각각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록 송부 같은 경우에는 신속히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배당까지는 신속히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공판기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출석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언제 공판기일이 열릴 것이니 출석해 주세요라는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통지서가 송달되는 과정이라든지 실제로 공판기일이 한 차례 열릴 것이냐 아니면 뭐 두 차례, 세 차례 열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결국에는 선고기일이 언제 잡힐지도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까지 이재명 후보가 논란이 됐던 게 재판 지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은 대선 전까지는 결론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만약에 2심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다시 상고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파기환송심이 결국에는 이 고등법원에서 진행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결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고심의 판단까지가 나와야지 결국 이 사건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건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피선거권, 결국에는 이 대선에 출마하는 이 자격에 대해서도 법적인 쟁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의 협조가 중요할 텐데 여러 가지 또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일단은 이
파기환송심 사건 진행에 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통지라든지 이런 송달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런 부분이 얼마나 신속히 진행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파기환송심이 정말로 빠르게 진행이 돼서 5월 중에 선고가 난다라고 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고심 기간에서 이 상고 자체도 상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형사소송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4조부터 379조까지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상고 제기 기간이 7일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록이 이제 접수가 통지된 다음에 그 다음에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라는 것을 제출하는 이런 기간들을 법적으로 네.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네. 한다면 5월 중에 선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대선이 6월 3일까지 이 재상고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일단은 파기환송심 이쪽에서 유죄를 받게 된다. 그래도 뭐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면은 형을 얼마나 받아야지 피상권이 박탈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이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네,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지금 이주호 부총리가 출근길에 좀 설명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부터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을 두시는 분야 그리고 대행의 대행인데 거기에 대한 입장 그리고 외교통상안보 우려 입장 그리고 의대교육 입장. 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부총리님 그러시면 네. 이쪽 좀 봐주세요. 네. 카메라 쪽. 권한 대행을 맡게 되셨는데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그 책임감을 느끼고요. 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 관리에 무엇보다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권한 대행의 대행이라고 네.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입장 좀 궁금합니다. 뭐 국정은 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수장이셨는데 네. 지금 외교, 통상, 안보 이런 분야들에 대한 좀 우려가 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또 국무위원들과도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한 대행을 맡으시면서 지금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한 영향이 미쳐질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의대 교육은 일단 그 의대생들 꼭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철저하게 학사 관리하도록 하고 뭐 의대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난제들이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주호 권한대행의 출근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대선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겠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국회와의 소통을 이야기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전례를 찾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민주당의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추진 이것과 관련돼서 최상목 부총리가 사퇴를 하면서 권한대행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저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는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과 연관돼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논란이 되는 게 헌법 84조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엔 나오지 않았어요. 이 헌법 84조가 논란이 되는 배경 뭡니까? 이 헌법 84조가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예. 이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형사상의 소추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서 이 부분 해석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고 이 소추라는 것이 지금 현재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마친 다음에 재판부에 이 재판을 진행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소를 하게 되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추의 의미를 기소까지만이다라고 보게 된다면 이 현재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사건들에 대해서 재판은 여전히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후에 이 재판 과정까지도 의미하는 것인지 이에 따라서 이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를 전제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쟁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모두 5개 아닙니까? 이번 사건과 같이 빠르게 결론이 날 만한 다른 재판들도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남은 사건 같은 경우가 뭐 이재명 후보의 이 위증교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쌍방울, 뭐 대북송금, 대나북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이 중에서 가장 사건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위증교사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가 1심에서 일단 무죄가 선고가 됐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항소심 이제 공판 기일이 이 첫 기일이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이 나머지 사건들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결국은 항소심의 첫 공판 기일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론까지는 아직까지 굉장히 먼 길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초대형 변수,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초대형 변수가 생긴 셈인데 왜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건지 또 여기에 어떤 여파가 있을 것인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어제는 비가 제법 많이 내렸는데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전국에 비구름이 물러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비가 내린 뒤 공기가 무척 상쾌한데요. 다만 현재 서울 기온이 9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8도가량이 낮아서 쌀쌀합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평소보다 조금 따뜻한 겉옷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낮 동안에는 날씨가 어떨까요? 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등 곳곳이 20도 이상으로 크게 올라서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어제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건조특보가 유지 중인 영동 지역에서는 산불 등 화재 사고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반짝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되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졌는데요. 건조특보가 유지되고 있는 영동에서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8.5도, 대전 9.7도로 비가 내린 뒤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광주 21도, 대구 22도로 따뜻하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약간 밑도는 정도겠고요. 오후부터는 하늘빛도 다시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이번 황금 연휴에는 비 소식이 잦은데요. 주말인 내일 새벽부터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지만 양은 5에서 20mm로 어제보다 적겠고요. 일요일부터 월요일 낮까지는 다시 맑은 하늘에 건조한 강풍이 불다가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사이 전국 곳곳에 다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비는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하겠지만 중부지방에서는 오전에 잦아들기 시작해서 낮이면 모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에서도 저녁 전에 모두 잦아들겠습니다. 연휴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주호 권한대행의 출근길 모습 그리고 멘트를 라이브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은 이어지는 뉴스업에서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